남자의 세상은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한 경계선을 가졌던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오늘은 물에 번진 수채화처럼 흐릿하다. 강민혁, 올해 나이 58. 한때는 세상의 모든 색을 캔버스에 담아내겠다 호언장담하던 화가였고 누군가에겐 인생의 길을 밝혀주던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붓이 아니라 끝이 닳아버린 나무 지팡이다. 민혁은 삐걱거리는 평상에 걸터 앉았다. 손끝으로 평상의 나뭇결을 더듬는다. 거칠거칠한 나무의 촉감이 손가락 끝을 타고 전해진다. 그는 이제 눈이 아니라 손과 귀로 세상을 읽는다. 오늘은 바람에서 소금기가 더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아마 정오쯤엔 비가 오겠지. 구름이 몰려오는 게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어. 공기가 무거워지거든. 내 인생도 이렇게 무거워지다가 결국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걸까? 억울하지는 않아. 다만 딱 한 번만 그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을 뿐이지. 숯땡이 묻은 손으로 내 하얀 와이셔츠 소매를 붙잡던 그 꼬마 아이. 서윤아, 너는 지금 어떤 색깔의 어른이 되어 있니? 민혁의 오른손마디는 툭 붉어져 있다. 평생 붓을 쥐고 살았던 탓에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파르르 떨린다. 그는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을 만져본다. 종이의 질감만으로도 그가 어떤 그림을 그렸었는지 기억해낸다. 35년 전 그 작은 섬마을 분교. 전교생이라곤 고작 7명 뿐이었던 그곳에서 만난 서윤은 민혁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가난해서 공책 살 돈도 없던 아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숯 조각으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던 서윤에게 민혁은 처음으로 색이라는 세상을 선물했다. 낡은 팔레트에 굳어버린 물감을 정성껏 녹여 건네주던 그날 서윤의 눈동자는 바다보다 더 푸르게 빛났었다. 선생님, 바다는 왜 파란색이에요? 글쎄, 바다가 하늘을 너무 사랑해서 하늘을 닮으려고 애쓰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럼 저도 선생님 닮으려고 애쓰면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진 화가가 될 수 있어요? 어린 서윤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다. 민혁은 힘겹게 눈을 깜빡여 본다. 하지만 시야엔 그저 뿌연 안개만이 가득할 뿐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얼굴조차 거울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기억 속에 박제된 서윤의 모습만이 그가 가진 유일한 천연색이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찻잔을 더듬었다. 손끝에 닿는 온기. 하지만 거리감을 상실한 손길에 찻잔이 덜컥거리며 차가 쏟아진다. 바지가 젖어오지만 그는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한다. 민혁의 독백빛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어두워지는 게 아니야. 세상의 모든 다정함이 내 곁을 떠나는 거지. 빨갛게 익은 노을도, 초여름의 싱그러운 연두색 나뭇잎도, 그리고 내 미소도 이제는 만질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어. 서윤아, 나는 이제 너를 그릴 수 없단다. 내 마음속 캔버스는 아직도 너로 가득한데 내 손은 갈 길을 잃었구나. 그때였다. 마당 저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 오던 우체부의 발소리도 동네 이장의 목소리도 아니다. 구두굽이 흙바닥을 지려밟는 아주 조심스럽고도 우아한 발소리. 민혁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보이지 않는 눈이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애처롭게 초점을 맞추려 애쓴다. 바람에 실려온 낯설지만 익숙한 향기. 그것은 30년 전 섬마을의 지천으로 피어있던 찔레꽃 향기 같기도 했고 캔버스 위에 가칠한 유화 물감의 알싸한 냄새 같기도 했다. 계세요?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민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35년의 세월을 건너온 그 목소리.
비록 성숙해졌지만 그 끝에 매달린 서늘한 떨림만은 분명했다. 민혁의 주름진 손마디가 평상을 꽉 움켜쥐었다. 누구신가요? 민혁의 물음에 대답 대신 짧은 흐느낌이 들려왔다. 남자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천천히 다가왔다. 빛을 등지고 서 있는 그 형체는 마치 눈부신 후광을 두른 천사처럼 보였다.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지팡이를 놓치고 손을 허공으로 뻗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공허한 손길. 하지만 그 손길 끝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러면서도 미세하게 떨리는 누군가의 손이 포개어졌다. 선생님, 저예요. 서윤이. 서윤이가 왔어요. 민혁의 흐릿한 눈동자에서 투명한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따뜻한 온기, 이 그리운 향기.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색이 바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존재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민혁은 더듬거리며 그녀의 손등을 만졌다. 주름진 노화가의 손과 부드러운 여류화가의 손이 맞닿은 순간 3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남자의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었지만 마음속에선 수만 가지의 색깔이 불꽃놀이처럼 터져 나오고 있었다. 35년 전 청보리섬의 봄은 육지보다 조금 늦게, 하지만 훨씬 더 진하게 찾아왔다. 23살의 민혁은 빳빳하게 다려진 흰 와이셔츠에 먼지 하나 없는 구두를 신고 그 섬에 첫 발을 내디뎠다. 도시에서 온 애송이 선생의 눈에 비친 섬은 온통 초록색 보리 물결과 눈이 시린 파란 바다뿐이었다. 이런 곳에서 대체 뭘 가르칠 수 있을까? 민혁은 낡은 가죽 가방을 고쳐 매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전교생 7명. 교실이라곤 달랑 2개뿐인 분교. 그곳이 그의 첫 부임지였다. 학교로 향하는 비탈길을 오르던 민혁의 발걸음이 돌연 멈춰섰다. 길가의 핀 민들레 사이로 조그만 인형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10살이나 되었을까? 다해진 무릎 바지를 입은 아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 바닥에 열중하고 있었다. 아이의 주변에는 아궁이에서나 볼 법한 까만 숫덩이들이 흩어져 있었다. 처음 본 그 아이의 뒷모습은 작은 바위 같았어. 세상의 소음은 다 지워버린 채 오직 자기 앞에 땅바닥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지. 다가가서 보니 아이의 손은 이미 숟가루로 범벅이 되어 까맸어. 그런데 그 까만 손이 지나간 자리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군. 거친 시멘트 바닥 위에 살아있는 듯한 갈매기가 날아오르고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어. 그건 그림이 아니라 아이가 바닥에 새겨넣은 비명 같기도 했고 간절한 기도 같기도 했지. 민혁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아이는 인기척도 느끼지 못한 채 숫 조각으로 정교하게 파도에 포마를 그려넣고 있었다. 그때 바람이 세게 불어 아이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머리를 쓸어 넘기는 순간 민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숟가루가 묻어 얼룩덜룩한 얼굴. 하지만 그 얼굴 중심에서 빛나는 눈동자만큼은 이 섬의 어떤 보석보다 투명했다. 너, 이름이 뭐니? 민혁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아이는 깜짝 놀라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까만 손을 뒤로 숨기며 뒷걸음질 쳤다. 민혁의 깨끗한 흰 셔츠와 반짝이는 구두를 번갈아 보던 아이의 눈에 경계심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스쳤다. 서윤인데요. 모기만한 목소리. 민혁은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는 아이가 숨긴 손을 가만히 잡아 끌었다. 아이는 제 손의 숟가루가 선생님의 옷에 묻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서윤아, 그림이 정말 근사하구나. 이 갈매기는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 진짜요? 이거 그냥 낙서인데. 엄마가 맨날 손 더러워진다고 혼내거든요.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발가락만 꼼지락거렸다. 민혁은 웃으며 자신의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유학 시절부터 아껴왔던 귀한 보물을 꺼냈다. 12가지 색깔이 담긴 수채화 물감 세트와 부드러운 양모붓. 낙서 아니야. 이건 아주 훌륭한 예술이란다. 자, 서윤아. 세상엔 까만색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린 이 파도에 진짜 바다 색깔을 입혀보고 싶지 않니? 민혁은 물통 대신 근처 옹달샘에서 물을 떠와 붓을 적셨다. 그리고 파란색 물감을 살짝 풀어 서윤의 손에 쥐어주었다. 처음 만져보는 붓의 감촉, 그리고 물기를 머금은 선명한 파란색이 하얀 종이 위에 번져나갈 때 서윤의 입술이 가볍게 떨렸다. 선생님이 건네준 붓은 마술 지팡이 같았어요. 까만 숫댕이만 만지던 내 손이로 차갑고 부드러운 물감이 닿았을 때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울컥 올라왔죠. 이게 파란색이야. 내가 매일 보는 저 바다의 색깔이지라고 말씀하시던 선생님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보다 더 다정했어요.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내 손이 더러운 게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담을 준비를 하느라 조금 까매졌던 뿐이라는 걸요. 선생님의 하얀 셔츠 소매에 내 숨 묻은 손가락 자국이 남았을 때 선생님은 화내지 않고 웃어주셨어요. 그 웃음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빛이었어요. 그날 오후 분교의 작은 교실은 두 사람만의 작업실이 되었다. 민혁은 서윤에게 선을 긋는 법, 색을 섞는 법을 가르쳤고 서윤은 민혁에게 섬의 구석구석 숨겨진 아름다운 풍경들을 알려주었다. 해질녘 교실 창가로 들어오는 오렌지빛 노을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서윤의 숫댕이 손은 어느새 빨간색, 노란색 물감으로 알록달록 물들어 있었다. 민혁은 그런 서윤을 보며 다짐했다. 이 아이의 재능이 이 작은 섬에 갇히지 않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날개를 달아주겠노라고. 하지만 민혁은 알지 못했다. 누군가의 인생에 색을 입혀준다는 것은 때로는 자신의 색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아픈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찬란했던 봄날이 훗날 짙은 슬픔의 그림자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청보리섬의 여름은 습하고 뜨거웠지만 분교 뒷산 오동나무 그늘 아래는 서늘한 바람이 머물다 갔다. 민혁은 그곳에 이제를 세우고 서윤과 나란히 앉았다. 서윤의 앞에는 민혁이 육지에서 공수해 온 생전 처음 보는 하얗고 빳빳한 캔버스가 놓여 있었다. 숟가루로 바닥에 그리던 아이에게 진짜 캔버스는 감히 손을 대기도 아까운 성역 같았다. 선생님, 무서워요. 이렇게 하얀 곳에 가시 같은 선을 하나라도 잘못 그으면 어떡해요? 서윤이 붓을 든 손을 벌벌 떨며 물었다. 민혁은 서윤의 뒤에 서서 아이의 어깨를 지그시 눌러주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온기가 서윤의 떨림을 잠재웠다. 서윤아, 눈을 감아보렴. 지금 저 바다를 보지 말고 들어봐. 서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처음엔 그저 시끄러운 파도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민혁의 낮은 목소리가 가이드처럼 서윤의 귓가를 파고들자 소리는 형체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기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는 낮은 베이스 소리가 나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거품들은 짧고 날카로운 바이올린 소리 같고. 자, 이제 그 소리를 캔버스에 옮겨보는 거야. 파란색 물감에 흰색을 아주 조금만 섞어서 리듬을 타듯이 붓을 휘둘러봐. 나는 그 아이에게 테크닉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
구도니 배색이니 하는 따분한 이론들은 아이의 천재성을 갉아먹을 뿐이니까. 대신 나는 서윤이가 세상의 심장 소리를 듣기를 바랐지. 아이가 눈을 감고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전율했어. 서윤이의 붓끝은 망설임이 없었지. 소리가 높은 곳으로 치솟을 땐 붓을 세워 날카롭게 내리쳤고, 소리가 잦아들 땐 마치 아기의 뺨바닥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캔버스를 훑쳤어. 그건 그림이 아니라 한편의 지휘였지. 1시간쯤 지났을까? 서윤이 눈을 떴을 때 캔버스 위에는 정형화된 바다의 모습이 아닌 역동적이고 눈부신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민혁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대학에서 4년 내내 배웠던 그 어떤 화법보다도 진실된 그림이었다. 선생님, 저 잘한 거예요? 바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서윤이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물었다. 민혁은 대답 대신 서윤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손끝에 닿는 아이의 거친 머리카락,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갯비릿함과 물감 냄새. 민혁은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선생님은 늘 제게 너는 특별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전 알았죠. 진짜 특별한 건 제가 아니라 저를 그렇게 봐주시는 선생님의 눈이라는 걸요. 선생님의 눈은 마치 마법의 렌즈 같아서 제 안에 보잘것없는 것들도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날 오동나무 밑에서 선생님이 제 어깨를 잡아주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곁에서 평생 세상을 함께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기엔 제 나이가 너무 어렸을 뿐이죠. 여름날의 수업은 계속되었다. 민혁은 자신의 낡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가져와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며 그림을 그리게 했고, 때로는 비 오는 날 처마 밑에 앉아 빗방울이 마당의 흙바닥에 만들어내는 무늬를 관찰하게 했다. 민혁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다. 학교 일을 돕고 아이들을 챙기고 밤늦게까지 서윤의 그림을 봐주느라 정작 자신의 그림을 그릴 시간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다. 자신의 재능이 서윤이라는 그릇에 옮겨 담기는 과정이 그 어떤 개인전의 환호보다 값지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은 육지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교육청에서 온 공문이었다. 섬마을 분교의 폐교 결정, 그리고 민혁의 다른 지역 발령 소식이었다. 민혁은 낡은 교무실 책상에 앉아 닳아버린 몽당 연필을 만지작거렸다. 창밖에서는 서윤이가 운동장에서 혼자 캔버스를 닦고 있었다. 시간은 늘 무정하게 흐르더군. 우리가 이제 막 서로의 색깔을 맞추기 시작했는데 세상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고 있었어. 서윤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내 날개를 펼쳐줄 시간이 벌써 다 되었다고. 이제 너는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이야. 내 가슴 한구석이 이토록 아린 이유는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이 아이에게 너무 깊이 물들어 버렸기 때문일까?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갔다. 서윤은 해맑게 웃으며 자신이 그린 보라색 노을 그림을 보여주었다. 선생님, 보라색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만나서 생기는 거잖아요. 저랑 선생님도 이렇게 만났으니까 우리도 예쁜 보라색이 된 거 맞죠? 민혁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시선은 서윤의 작은 손마디에 멈췄다. 숫댕이가 묻어있던 그 손은 이제 물감 자국이 훈장처럼 남은 화가의 손이 되어 있었다. 민혁은 다짐했다. 이별이 다가오더라도 서윤의 가슴 속에 심어준 이 색깔들만큼은 절대로 바래지 않게 하겠노라고. 청보리섬을 떠나는 배는 하루에 딱 2번 있었다. 오전 10시와 오후 4시. 민혁은 오후 4시 배를 예약했다.
짐이라곤 처음 섬에 들어올 때 들고 왔던 낡은 가죽 가방. 하나와 서윤이가 선물로 준 조개 껍데기를 붙여 만든 조잡한 연필꽂이가 전부였다. 학교는 이미 문을 닫았다. 아이들은 각자 육지의 큰 학교로 전학을 갔거나 부모를 따라 다른 섬으로 떠났다. 서윤이 역시 외삼촌이 사는 부산으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떠나기 전날 밤 민혁은 서윤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호롱불을 켜고 살던 작은 초가집. 그 마당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선생님, 부산은 여기서 멀어요? 거기 가도 바다가 보여요? 서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번 헤어짐이 단순히 방학을 맞이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민혁은 주머니에서 정성스럽게 포장한 작은 상자를 꺼내 서윤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윤아, 이건 선생님이 아끼던 은빛 물감이야. 이건 꼭 필요할 때만 써야 한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릴 때만 쓰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건네준 작은 상자는 차가웠지만 제 손등에 닿은 선생님의 손가락은 뜨거웠어요. 저는 그 은빛 물감을 받으며 다짐했죠. 절대로 이 물감을 쓰지 않겠다고. 이걸 써버리면 선생님과의 연결고리가 영영 끊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선생님의 흰 셔츠 소매에 묻었던 제 숫 자국은 지워졌을까요? 제 가슴 속에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파란색 바다보다 더 깊은 멍이 들고 있는데 선생님은 왜 자꾸 웃으라고만 하시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부두에는 자욱한 해무가 끼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 안개 속에서 민혁은 배에 올랐다. 서윤이는 부두 끝에 서서 민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민혁이 사준 스케치북이 꼭 쥐어 있었다.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부두와 선체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벌어졌다. 민혁은 난간을 잡고 서서 멀어지는 서윤을 보았다. 안개 때문에 아이의 형체는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흐릿했다. 선생님, 선생님. 갑자기 서윤이 소리를 지르며 배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부두 끝은 위험했다. 바닷물이 들이치는 미끄러운 바위들이 가득했다. 민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윤아, 멈춰. 위험해. 그냥 서 있어. 하지만 서윤은 듣지 못했다. 아이는 달리고 또 달렸다. 신고 있던 낡은 검정 고무신 한 짝이 벗겨져 바다로 떨어졌지만 아이는 맨발로 거친 바닥을 디디며 배를 쫓았다. 선생님, 꼭 다시 오셔야 해요. 제가 그림 많이 그려놓고 기다릴게요. 선생님. 아이는 품에 안고 있던 스케치북을 높이 치켜들었다. 거기엔 어제 민혁이 가르쳐준 파도 소리가 아닌 민혁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서툴지만 민혁의 안경 너머 다정한 눈매를 똑같이 닮은 그림이었다. 멀어지는 뱃머리에서 나는 보았어. 맨발로 부두 끝에 서서 울부짖는 작은 아이를. 아이의 손에 들린 내 얼굴이 그려진 스케치북이 마치 나붓기는 깃발처럼 보였지. 그때 나는 깨달았어. 내가 이 아이에게 색깔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내 무미건조한 삶에 가장 찬란한 원색을 덧칠해 주었다는 걸.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이의 모습은 점이 되고 결국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지. 나는 난간을 붙잡고 꺼욱꺼욱 소리를 내며 울었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그렇게 바다 너머로 침몰하고 있었던 거야. 배가 섬의 모퉁이를 돌자 청보리 섬의 실루엣마저 사라졌다. 민혁은 자신의 가방 안을 뒤져 낡은 캔버스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빈 공간에 손가락으로 서윤의 이름을 썼다. 보이지 않는 글씨였지만 그의 가슴엔 낙인처럼 새겨졌다.
민혁은 부산으로 떠나는 서윤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육지로 돌아온 민혁을 기다리는 현실은 가혹했다. 가세는 기울었고 아버지는 병석에 누웠다. 민혁은 꿈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다. 서윤에게 보낼 편지는 매일 밤 써내려갔지만 차마 붙이지 못했다. 자신이 처한 초라한 현실이 서윤의 찬란한 재능에 짐이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1991년 11월 12일. 서윤아, 오늘은 육지에 첫눈이 내리는구나. 너는 부산의 바다에서 이 눈을 보고 있겠지? 내가 준 은빛 물감을 꺼냈니? 나는 오늘 내가 아끼던 붓들을 모두 팔았단다. 그 돈으로 아버지의 약값을 샀어. 이제 내 손은 물감 냄새 대신 공장의 기름 냄새로 가득하단다. 이런 손으로 내게 편지를 쓸 자격이 있을까? 아니, 너는 나 같은 건 잊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해. 부디 내 캔버스에는 나 같은 어둠은 그리지 말아라.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흘러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민혁은 점점 눈이 멀어가는 병에 걸렸고 서윤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신문 구석에서 접했다. 민혁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서윤의 이름 석자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생각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내가 빛나고 있다면 나는 어둠 속에 있어도 괜찮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35년 전 뱃머리에 실려 보냈던 그 애틋한 마음은 파도를 타고 다시 청보리 섬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인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갤러리의 중앙홀. 수많은 인파가 한 여류 화가의 신작 앞에 멈춰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S.Y. KANG. 35년 전 섬마을에서 숫댕이를 만지던 소녀. 서윤은 이제 전 세계 컬렉터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장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시장 한 구석에 선 서윤의 표정은 차가웠다. 화려한 실크 드레스와 다이아몬드 귀걸이보다 그녀에겐 지금 당장이라도 벗어 던지고 싶은 무거운 구두가 고역이었다. 사람들은 제 그림을 보고 빛의 혁명이라고 불러요. 캔버스를 뚫고 나올 것 같은 저 강렬한 생명력은 어디서 오느냐고 묻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제 그림의 모든 색채는 35년 전 그 섬마을 낡은 오동나무 밑에서 시작되었다는 걸요. 화려한 파리의 조명 아래 서 있어도 제 코끝에는 늘 짭조름한 갯비릿함이 머물러요. 선생님, 저는 단 한순간도 당신의 제자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이번 전시회의 메인 작품 제목은 심해의 은하수였다. 거대한 캔버스 가득 짙푸른 바다가 소용돌이치고 그 중심에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남자는 빳빳한 흰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고 놀랍게도 그 셔츠 소매 끝에는 아주 작은 까만 숯 자국이 점처럼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림 전체를 관통하는 눈부신 빛의 줄기들. 그것은 일반적인 물감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하고도 영롱한 은빛이었다. 세상에, 저 은색 좀 봐. 어떻게 저런 빛을 내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 저 남자는 누구일까? 왜 작가는 이 완벽한 그림에 굳이 셔츠의 얼룩까지 그려 넣었을까? 서윤은 사람들의 찬사를 뒤로하고 복도로 나왔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낡고 찌그러진 은빛 물감 튜브 하나가 들어 있었다. 민혁이 떠나던 날 건네주었던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만 쓰라던 그 물감. 서윤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 물감을 꺼내보며 버텼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자신을 가장 밝게 비추는 오늘 그녀는 그 아껴두었던 은빛을 캔버스에 쏟아부었다. 선생님, 저 약속 지켰어요.
선생님이 주신 은빛으로 세상을 그렸어요.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숫댕이를 만지던 그 시절처럼 까맣게 타들어갈까요? 돈도 명예도 가졌는데 정작 내 그림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붙이지 못한 편지가 산처럼 쌓였는데 당신은 왜 대답이 없나요?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서윤은 한국에서 온 낡은 소포 하나를 받았다. 보낸 이는 섬마을 분교 시절 함께 공부했던 동창생이었다. 소포 안에는 빛바랜 신문 스크랩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기사 속 사진에는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고 노인의 손가락은 굳은 살이 박여툭 붉어져 있었다. 서윤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3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빳빳했던 어깨의 선과 다정한 손마디를 서윤은 단번에 알아봤다. 선생님, 선생님이 왜 거기 계세요? 왜 그렇게? 서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신문 기사 위로 툭 떨어졌다. 그녀는 그 길로 파리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화려한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편한 운동화를 신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35년 전 민혁이 사준 낡은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기다리세요, 선생님. 당신이 가르쳐준 파란색 바다를 건너 제가 갈게요. 이제는 제가 당신의 눈이 되어 드릴게요. 당신이 제게 선물했던 그 찬란한 색깔들을 이제 제가 당신의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하나 다시 채워 넣어 드릴게요. 우리 너무 오래 멀리 돌아왔네요. 서윤을 실은 배가 35년 전 민혁을 실어 보냈던 그 부두를 향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다. 뱃머리에 선 서윤의 머리카락이 거센 바닷바람에 흩날렸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재회라는 이름의 가장 뜨거운 원색이 꿈틀대고 있었다. 35년 만에 다시 밟은 청보리 섬의 흙은 여전히 붉고 부드러웠다. 서윤은 부두에 내리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켰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알싸한 찔레꽃 향기. 파리에서 맡았던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서윤의 심장을 세게 때리는 냄새였다. 그녀는 화려한 구두 대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억만금을 호가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손에는 세련된 가방 대신 민혁이 준 은빛 물감 튜브가 든 작은 주머니 하나만이 달랑 들려 있었다. 섬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만 이토록 사나울까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저기 언덕 너머 오동나무가 보여요. 우리가 함께 파도 소리를 그리던 그곳. 선생님, 당신은 정말 거기 계신가요? 혹시 제가 너무 늦게 온 건 아닐까요? 당신의 세상이 완전히 어둠에 잠기기 전에 제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여드려야 하는데. 언덕길을 오르는 서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폐교가 된 분교 건물은 넝쿨에 뒤덮여 을씨년스러웠지만 그 옆 작은 사택 마당은 정갈하게 쓸려 있었다. 그리고 그곳 낡은 평상 위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빳빳했던 어깨는 굽어 있었고 빛나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먼 바다를 향해 있었다. 그의 손에는 붓 대신 낡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그 지팡이를 쥔 손가락 마디마디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고목나무 껍질처럼 갈라져 있었다. 서윤은 마당 입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소리를 내어 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뜨거운 덩어리가 걸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공기가 바뀌었어. 누군가 마당에 들어왔군. 이 이질적인 향기는 뭘까? 낯선 도회의 냄새가 나는데 그 밑바닥엔 아주 오래전 내가 가르쳤던 어느 어린 제자의 살냄새가 섞여 있어.
설마, 아니겠지. 노망이 든 게 분명해. 매일같이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며 잠드니 이제는 바람조차 그 아이 목소리를 흉내내는구나. 민혁은 보이지 않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돌렸다. 하지만 그의 시야에는 그저 뿌연 회색 안개뿐이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누구 오셨소? 우체부인가? 그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서윤의 귓가를 때리는 순간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35년 전 뱃머리를 따라 달리며 목이 터져라 불렀던 그 이름이 비로소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선생님, 저예요. 서윤이. 서윤이가 왔어요. 민혁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탁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민혁의 얼굴이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윤이, 서윤이라고? 내가 정말 그 숫땡이 손을 가졌던 서윤이란 말이냐? 민혁은 허공으로 두 손을 뻗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공허한 손짓이었지만 그 손길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달려가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을 맞잡았다. 내 손바닥에 닿는 이 온기. 그래, 이건 꿈이 아니야. 35년 전 내 와이셔츠 소매를 붙잡던 그 작은 손가락들이 이제는 제법 단단한 화가의 손이 되어 돌아왔구나. 보이지 않아도 느껴져. 너는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운 색을 가진 어른이 되었겠지. 하지만 서윤아,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내 그 예쁜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이 무정한 눈이 빛을 다 삼켜버렸단다. 민혁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고여 흘러내렸다. 서윤은 자신의 얼굴을 민혁의 거친 손바닥에 갖다 대었다. 민혁의 손가락이 서윤의 이마, 눈썹, 콧날, 그리고 젖은 뺨을 하나하나 더듬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캔버스에 서윤의 얼굴을 다시 그려 넣으려는 듯한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선생님, 울지 마세요. 이제 제가 왔잖아요. 선생님이 제게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선생님의 눈이 되어 드릴게요. 제가 그리는 모든 그림은 선생님의 눈을 통해 나온 거예요. 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주신 은빛 물감. 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서윤은 주머니에서 다 찌그러진 물감 튜브를 꺼내 민혁의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희미하게 배어나오는 물감 냄새. 민혁은 그 물감을 손에 꼭 쥐고 아기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붙잡고 오열하는 두 사람 위로 35년 전 그날처럼 오렌지빛 노을이 쏟아져 내렸다. 비록 한 명은 눈이 보이지 않고 한 명은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어른이 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시 낡은 오동나무 밑에서 꿈을 그리던 스승과 제자로 돌아가 있었다. 서윤아,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나를 잊지 않아줘서, 정말 고맙구나. 민혁의 떨리는 고백이 바닷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엇갈린 세월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함께 채워갈 마지막 여생의 빛깔들이었다. 청보리섬의 아침은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예전 같으면 민혁은 그 안개의 빛깔이 은회색인지 아니면 푸른 빛이 섞인 유령 같은 색인지 단번에 알아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아침이란 코끝을 스치는 서늘한 습기와 주방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로 정의될 뿐이었다. 선생님, 일어나셨어요? 오늘 바다가 아주 선명해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꼭 선생님이 예전에 가르쳐 주신 코발트 블루의 흰색을 아주 살짝 섞은 것 같은 그런 색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아침 햇살처럼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민혁은 더듬더듬 벽을 짚고 일어나 앉았다. 그의 손가락 끝은 굳은 살로 딱딱했지만 그 손을 잡아 이끄는 서윤의 손은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매일 아침 서윤이가 그려주는 세상을 듣는다. 아이는 밥상을 차리면서도 창밖의 풍경을 쉬지 않고 말해준다. 구름이 생크림처럼 몽글몽글해요. 방금 갈매기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았다 갔어요. 그 말들을 들으면 내 머릿속에 낡은 캔버스에 잊혔던 색깔들이 하나둘 다시 살아난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아이의 목소리 끝에 매달린 아주 미세한 떨림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초라한 모습이 저 아이에겐 얼마나 커다란 짐이 되고 있을까? 서윤은 민혁의 앞에 앉아 그의 손마디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35년 전 그토록 단단하고 우아했던 예술가의 손은 이제 마른 장작처럼 말라 있었다. 서윤은 그 손등에 핀 검버섯을 보며 목이 메었지만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선생님, 식사하시고 우리 예전 그 오동나무 밑에 가요. 제가 선생님이 쓰시던 낡은 캔버스를 창고에서 찾았거든요. 비록 먼지는 쌓였지만 아직 단단하더라고요. 민혁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서윤아, 눈먼 화가가 캔버스 앞에 앉아서 무엇을 하겠니? 이제 내 손은 길을 잃었단다. 허공을 더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요, 선생님. 선생님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시잖아요. 제가 선생님의 눈이 되어 드릴게요. 제가 색을 골라드리고 붓을 쥔 선생님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얹을게요. 우리 같이 그려요. 35년 전에 못다 그린 그 보라색 노을을요. 선생님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느꼈어요. 이 손 안에 아직도 수만 가지의 풍경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요. 비록 시력은 잃으셨지만 선생님의 손마디 하나하나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도 따라갈 수 없는 진심이 새겨져 있죠. 저는 세계적인 화가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이곳에 돌아와 선생님의 거친 손을 잡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왜 그림을 그리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선생님의 잃어버린 빛을 되찾아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 자체가 저에겐 가장 찬란한 빛이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사람은 천천히 집을 나섰다. 민혁은 서윤의 팔짱을 끼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낡은 오동나무 언덕으로 향했다.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이 익숙했다. 서윤은 민혁이 발을 헛디딜까봐 아주 천천히 그의 호흡에 맞춰 걸음을 옮겼다. 언덕 끝 오동나무 밑에는 낡은 이젤이 세워져 있었다. 민혁은 그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캔버스를 더듬었다. 거친 천의 질감이 손가락 끝을 자극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윤아, 바람 냄새가 나는구나. 35년 전 내가 내 셔츠 소매를 잡고 파도를 그리던 날도 이런 냄새가 났었지. 맞아요, 선생님. 지금 저 바다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기가 가득해요. 자, 선생님. 여기 붓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 손을 잡을게요. 자, 시작해봐요. 서윤은 민혁의 오른손에 붓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민혁의 손등을 덮었다. 두 사람의 체온이 붓대를 타고 하나로 합쳐졌다. 민혁은 보이지 않는 눈을 감았다. 서윤이 귓가에 속삭였다. 지금 우리 앞엔 짙은 파란색 물결이 몰아치고 있어요. 그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활공하듯 내려오고 있고요. 자, 붓을 크게 휘둘러 보세요. 소리를 따라가세요. 민혁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주저하며 떨리던 손끝이 서윤의 단단한 인도에 힘을 얻어 과감해졌다. 캔버스 위에 거친 붓 자국이 남았다. 비록 색은 뒤섞이고 형태는 뭉개졌지만 그 붓질 안에는
35년 동안 억눌려왔던 민혁의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내 손등 위에 얹어진 서윤이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그 손길을 따라 붓이 움직일 때마다 내 어둠 속 세상에선 푸른 파도가 치고 노란 햇살이 쏟아졌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캔버스 위에 그려지는 건 바다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들이라는 것을. 아, 서윤아. 고맙구나. 이 늙은이의 손마디에 다시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그림을 그리던 중 민혁의 손이 멈췄다. 그는 서윤의 손을 지그시 맞잡았다.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녀의 얼굴이 있을 법한 곳을 향해 미소 지었다. 서윤아, 내가 아까 바다색이 코발트 블루라고 했지? 내 눈엔 말이다. 지금 내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빛으로 보인단다. 서윤은 참았던 눈물을 캔버스 위로 툭 떨어뜨렸다. 그 눈물방울은 민혁이 칠해놓은 푸른 물감 위에서 작은 파문을 일으키며 번져나갔다. 오동나무 아래 눈먼 스승과 그를 지키는 제자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완벽한 한 폭의 그림이었다. 세월은 그들의 육신을 갉아먹었지만 그들이 함께 쥔 붓끝에서 피어나는 사랑만큼은 그 어떤 색보다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안개는 거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다. 서윤은 민혁의 굽은 등을 살피며 그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마당을 나섰다. 민혁의 손에는 대나무를 깎아 만든 낡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서윤의 손은 그의 팔꿈치를 단단히 받치고 있었다. 지팡이가 땅을 짚을 때마다 툭, 툭 하고 마른 흙바닥 소리가 났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한 섬마을의 아침을 깨우는 유일한 리듬이었다. 선생님, 오늘은 우리 저 아래 해안 절벽 쪽으로 가요. 기억나세요? 제가 11살 때 선생님 몰래 절벽 끝에 앉아 있다가 들켜서 혼났던 그곳이요. 민혁은 허허거리며 웃었다. 그의 초점 없는 눈이 허공에서 가늘게 떨렸다. 기억나고 말고. 그때 내 녀석이 절벽 끝에서 파도를 그리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내 심장이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모른다. 그때 내 가방에선 늘 짠내가 났었지. 눈이 멀고 나니 세상은 더 이상 선과 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신 세상은 온도로, 냄새로,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난다. 서윤이의 손이 내 팔꿈치에 닿을 때 느껴지는 그 미세한 맥박. 그것이 지금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중력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풍경을 아이는 쉼없이 묘사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서윤이가 말하는 눈부신 햇살은 사실 나를 향한 애처로운 눈물이고 시원한 바람은 나를 보살피느라 흘리는 아이의 가쁜 숨모라쉬기라는 것을. 나는 눈이 멀었어도 그 마음의 색깔만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절벽 끝 벤치에 앉았다. 서윤은 가방에서 작은 보석함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물감이 아니라 섬 곳곳에서 주워온 깃털, 조약돌, 말린 들꽃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서윤은 민혁의 거친 손바닥 위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올려두었다. 선생님, 이 돌을 만져보세요. 이건 해변에서 가장 파도가 세게 치는 곳에서 주워온 거예요. 만져보면 아주 매끄럽죠? 이건 선생님이 예전에 가르쳐 주신 인내의 색깔이에요. 수만 번 파도에 깎이면서도 자기 몸을 둥글게 만든 아주 깊은 회색이죠. 민혁은 손가락 끝으로 조약돌의 매끄러운 표면을 더듬었다. 그의 떨리는 손마디 위로 조약돌의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민혁은 눈을 감았다. 아니, 이미 감겨있는 마음의 눈을 더 깊이 안으로 들여다보았다. 회색이라. 그래, 이 돌은 참으로 외로웠겠구나. 하지만 내 손에 들리니 비로소 보석이 되었어. 서윤아,
너는 지금 내게 세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잊고 있던 나 자신을 만지게 해주는구나. 선생님의 손등에 핀 검버섯은 마치 밤하늘에 흩뿌려진 별처럼 보여요. 제 화실에 있는 그 어떤 값비싼 안료도 저 깊은 세월의 빛깔을 흉내낼 순 없겠죠. 선생님은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지만 정작 미안한 건 저예요. 선생님의 시력이 조금씩 흐려질 때 저는 파리에서 화려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이름을 건 개인전보다 선생님의 손을 잡고 이 붉은 흙길을 걷는 게 더 좋아요. 여기서 저는 다시 숫댕이를 만지던 소녀로 돌아가고 선생님은 여전히 제 세상을 창조하는 유일한 신이시니까요. 서유는 민혁의 어깨에 고개를 살짝 기댔다. 민혁의 옷에서 나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비누 향기가 서윤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서윤은 손가락으로 민혁의 무릎 위에 허공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선생님, 지금 제 앞에는 빨간 동백꽃 한 송이가 떨어져 있어요. 초록색 잎사귀는 햇빛을 받아서 은색으로 반짝이고 꽃잎은 마치 누군가의 입술처럼 붉어요. 선생님, 이 동백꽃을 선생님의 가슴 속에 그려드릴게요. 보이세요? 아주 뜨겁고 진한 빨간색이에요. 민혁은 서윤의 손길이 닿는 무릎 위에서 온기를 느꼈다. 붉은색?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붉은색은 무엇이었던가? 아마도 부두에서 떠나가던 배의 뒷모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서윤이 그려주는 붉은색은 이별의 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시작되는 생명의 색이자 지독한 그리움 끝에 피어난 사랑의 색이었다. 민혁은 떨리는 손을 들어 서윤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바람에 날리는 서윤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그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갔다. 서윤아, 나는 이제 어둠이 무섭지 않단다. 내가 내 옆에서 이렇게 색깔을 말해줄 때마다 내 머릿속은 그 어떤 미술관보다 화려한 빛으로 가득 차니까. 고맙구나. 내 낡은 캔버스를 버리지 않아줘서, 그리고 이 눈먼 노인을 다시 화가로 살게 해줘서. 정적이 흘렀다.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의 대화 사이를 메웠다. 서윤은 민혁의 손을 꼭 잡았다. 굳은 살 박인 두 화가의 손이 맞잡힌 그 순간 섬마을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무지갯빛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35년 전 민혁이 섬을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서윤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서윤아, 화가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보는 거란다. 나중에 혹시 내 눈앞이 캄캄해지는 날이 오더라도 내 가슴 속에 품은 색깔들을 믿어야 해. 그 말을 하던 젊은 날의 민혁은 몰랐을 것이다. 훗날 자신이 그 말에 의지해 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게 될 줄은. 민혁은 지팡이를 단단히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윤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아침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다. 보이지 않는 길이었지만 서윤이라는 가장 밝은 빛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기에 서윤은 민혁이 잠든 사이 집 뒤편에 자리한 작고 낡은 창고의 문을 열었다. 녹슨 경첩이 끼익 비명을 지르며 35년의 침묵을 깼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유화 물감의 알싸한 향이 뒤섞여 코끝바닥을 찔렀다. 먼지가 자욱한 그곳엔 낡은 이불에 덮인 커다란 더미들이 가득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먼지 쌓인 이불을 걷어냈다. 그곳엔 수십 개의 캔버스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대부분은 형체를 알 수 없는 거친 붓질이었지만 서윤은 그 그림들 앞에서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처음엔 그저 길을 잃은 화가의 방황인 줄 알았어요. 캔버스 위에 덧칠해진 두꺼운 물감들은 마치 상처 위에 돋아난 딱지처럼 딱딱하고 거칠었죠. 그런데 그림바닥을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선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어요. 10살의 서윤이, 20살의 서윤이,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을 30살의 저까지. 선생님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저를 계속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당신의 세상이 어둠에 잠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선생님의 붓끝은 오직 저 하나만을 향해 있었던 거죠. 그림들은 기묘했다. 초기 작품들은 선이 살아있었지만 뒤로 갈수록 선은 뭉개지고 오직 질감만이 남았다. 민혁은 눈이 멀어가면서 물감을 아주 두껍게 발라 입체감을 만들었다. 손가락으로 더듬어 그 형체를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서윤은 가장 구석에 놓인 마지막 캔버스를 집어들었다. 그 위엔 색깔조차 없었다. 오직 거친 숫가루와 하얀 유화 물감만이 뒤섞인 채 누군가의 얼굴을 형상화하고 있었다. 서윤은 홀린 듯 그 그림 위로 손을 올렸다. 시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던 날들, 나는 공포에 떨었어. 내가 사랑했던 색깔들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내 얼굴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는 거였지. 나는 매일 밤 눈을 감고 내 얼굴의 곡선을 상상했어. 이마에서 콧등으로 이어지는 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던 입꼬리. 나는 붓 대신 내 손가락에 물감을 묻혀 캔버스를 파내듯 그렸단다. 기억이 지워지지 않게 내 지문이 닳아 없어지더라도 내 형체만은 이 세상에 남겨두고 싶었어.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단다. 서윤아. 서윤은 손끝으로 캔버스의 요철을 느꼈다. 툭 튀어나온 광대뼈, 오목하게 들어간 눈매. 그것은 민혁이 35년 동안 가슴속에 품어온 서윤의 초상화였다.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그 어떤 명작보다도 묵직한 사랑이 그 거친 물감 덩어리 속에 박제되어 있었다. 그때 창고 문가에 민혁이 서 있었다. 지팡이도 짚지 않은 채 벽바닥을 더듬으며 다가온 그의 손엔 낡은 수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서윤아, 거기 있느냐?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윤은 대답 대신 그림을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였다. 민혁은 소리 없이 다가와 서윤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이 늙은이의 미련이 담긴 쓰레기들일 뿐인데 내가 이걸 보고 마음 아파할까봐 나는 그게 제일 겁이 났어. 선생님, 어떻게 이 긴 시간을 혼자가 아니었어. 나는 매일 이 그림들을 만지며 너와 대화했단다. 오늘은 서윤이가 부산의 바다를 보겠구나. 오늘은 서윤이가 파리의 어느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겠지 하면서 말이야. 내 눈은 빛을 잃었지만 내 가슴은 단 한 번도 너를 놓친 적이 없단다. 민혁은 서윤의 손을 잡아 캔버스 위로 이끌었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채 민혁이 남긴 거친 요철들을 함께 더듬었다. 선생님의 손가락 끝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평생 붓을 쥐고 또 제가 잊힐까봐 캔버스를 긁어대던 그 손가락들이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았죠. 저는 제가 대단한 화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이 어둡고 거친 그림들 앞에서 저는 한없이 부끄러워졌죠. 진짜 예술은 눈으로 보는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 지독한 진심이라는 것을요. 선생님은 당신의 시력을 다 바쳐서 저라는 한 인간의 영혼을 지켜내신 거예요. 서윤은 민혁의 품에 얼굴바닥을 묻었다. 민혁의 옷에선 낡은 캔버스와 기름 냄새, 그리고 35년의 고독이 밴 냄새가 났다. 민혁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창고 천장을 바라보며 낮은 숨을 내쉬었다. 그 적막한 창고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선생님, 이제 이 그림들 제가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갈게요.
선생님이 어둠 속에서 저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거예요. 민혁은 대답 대신 서윤의 손을 꼭 쥐었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선 다시 한번 투명한 눈물이 흘러 캔버스 위로 떨어졌다. 35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진심은 그 어떤 물감보다 선명한 빛깔로 두 사람을 감싸 안고 있었다. 창고 안의 공기는 무겁고 정지해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낡은 캔버스들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서윤은 민혁의 품바닥에서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뺨에 민혁의 거친 손가락이 닿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서윤의 슬픔을 읽어내려는 듯 아주 천천히 그녀의 눈가를 닦아주었다. 선생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혼자서 다 짊어지고 계셨어요? 제가 부산에서 파리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을 때 선생님은 이 어두운 창고에서 제 유령 같은 형체만 붙잡고 계셨던 거잖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혁은 힘없이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의 손마디는 마치 수십 년 된 고목의 뿌리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온기만큼은 여전히 23살 청년의 것처럼 뜨거웠다. 선생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을 때 알았어요. 이 사람의 심장 소리는 35년 전 그 부두에서 멈춰 있었다는 걸요. 제가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동안 선생님은 제 발자국 소리가 들릴까 싶어 이 작은 섬의 파도 소리 속에 자신을 가둬두셨던 거예요. 이 거친 캔버스들은 그림이 아니라 선생님이 제게 보내지 못한 수만 통의 연서였어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갈구했던 세상의 찬사보다 이 어두운 창고에 방치된 선생님의 거친 붓질 한 번이 제게는 더 과분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요. 민혁은 서윤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서윤아, 나는 내가 빛나기를 바랐다. 내 초라한 현실이 내 찬란한 색깔에 검은 물감을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릴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 너는 나에게 단순히 가르쳐야 할 제자가 아니었단다. 너는 내가 화가로서 꿈꿨던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응축된 단 하나의 결정체였어. 그런 내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내 욕심으로 내 소매를 붙잡을 수 있었겠니? 민혁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제껏 한 번도 내뱉지 못했던 진심을 꺼내 놓았다. 하지만 밤마다 이 캔버스 위에 내 얼굴을 새길 때면 내 가슴 한구석은 늘 불타올랐단다. 지독한 원망도 했었지. 왜 너를 이 섬으로 보내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았냐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내 이름을 쓸 때마다 나는 죽어가면서도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 서윤아, 35년 동안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고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단다. 이건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그저 한 인간이 제 생을 다 바쳐 연모해 온 동반자에게 바치는 마지막 고백이란다. 말하고 나니 가슴속을 짓누르던 바위덩어리가 내려간 것 같았다. 35년 전 뱃머리에서 울부짖던 그 아이를 보며 삼켰던 말들. 사랑한다.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외치고 싶었던 그 비겁한 진심들을 이제야 뱉어낸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나는 늘 그녀의 환영과 춤을 추었고 그녀의 목소리를 꿈결에서 들었다. 이제 내 세상은 곧 캄캄한 침묵으로 바뀔 테지만 이 고백만은 그녀의 가슴 속에 가장 선명한 낙인으로 남기를 바랐다.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니 내 인생의 마지막 그림은 가장 찬란한 금빛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서윤은 민혁의 고백을 들으며
그의 가슴팍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창고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가느다란 햇빛 한 줄기가 먼지 사이를 뚫고 두 사람을 비췄다. 서윤은 민혁의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려두었다. 선생님, 이제 우리 멀리 돌아온 만큼 더 많이 사랑해요. 선생님이 제게 주신 그 사랑, 이제 제가 다 갚을게요. 선생님의 세상이 어두워졌다면 제가 선생님의 영원한 빛이 되어드릴게요. 제가 그리는 모든 그림엔 선생님의 지문이 남을 것이고 제가 보는 모든 풍경은 선생님의 눈으로 다시 묘사될 거예요. 우리 이제 이별하지 말아요. 서윤은 민혁의 메마른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만히 포개었다. 그것은 35년의 그리움이 녹아내리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민혁의 손이 서윤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떨리는 두 사람의 호흡이 적막한 창고 안에 파동처럼 번져나갔다. 선생님의 입술에서 낡은 물감 냄새와 세월의 쓴맛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달콤한 건 35년 만에 비로소 완성된 우리 인연의 맛이었죠. 저는 이제 파리의 화려한 갤러리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 작고 낡은 섬마을 사택에서 보이지 않는 남자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침묵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선생님이 제게 색을 주셨으니 이제 저는 선생님께 제 생을 드릴게요. 우리는 서로에게 물들어 이제는 지워지지 않는 단 하나의 색깔이 되었으니까요.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외로움의 정적이 아니라 충만함의 정적이었다. 민혁은 서윤을 품에 꼭 안은 채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저 너머의 무언가를 보는 듯 미소 지었다. 그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서윤이라는 가장 강렬한 빛이 그의 심장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보리섬의 흙냄새 대신 코끝을 찌르는 것은 날카로운 소독약 냄새였다. 민혁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빳빳하고 창백한 환자복을 입고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병원의 하얀 벽은 그가 가진 마지막 시야의 잔상마저 삼켜버릴 듯 차갑게 느껴졌다. 서윤은 그의 곁에서 민혁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다. 선생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수술만 잘 되면 다시 빛을 보실 수 있대요. 그때 저랑 같이 다시 그림 그려야죠. 민혁은 힘없이 웃으며 고통스럽게 마디마디가 휜 서윤의 손가락을 만져보았다. 서윤아, 나는 세상을 다시 보고 싶은 욕심은 없단다. 그저 딱 한 번만 35해가 흐른 내 얼굴이 어떤 색깔인지, 얼마나 고운 주름이 생겼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만약 실패하더라도 원망하지 않으마. 이미 내 마음속엔 내가 그려준 금빛 세상이 가득하니까. 수술을 결심한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밤마다 내 눈이 되어주느라 잠을 설쳐가며 풍경을 묘사해주던 아이, 내 서툰 붓질을 돕느라 손목이 시큰거린다며 몰래 파스를 붙이던 그 아이를 위해서였다. 나는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도 괜찮지만 저 아이의 눈에 맺힌 그 간절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더 두려웠다.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의 바퀴 소리가 요란했다. 차가운 금속음이 내 심장을 긁어내리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까지 내 손을 놓지 않던 서윤이의 온기만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밧줄이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다. 서윤은 복도 벤치에 멍하니 주저앉았다. 주변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녀의 손바닥 안에는 민혁이 35년 전 주었던 이제는 다 찌그러져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그 은빛 물감 튜브가 쥐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심장 가까이에 대고 기도했다. 병원의 시계는 너무나 잔인하게 흘러갔어요.
1분 1초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저 빨간 등이 꺼지는 순간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빛이 다시 켜질지 아니면 영영 꺼져버릴지 결정된다는 사실이 저를 숨 막히게 했어요. 선생님, 당신은 제게 파란색 바다와 오렌지빛 노을을 가르쳐 주셨죠. 이제 신이 계시다면 당신에게 이 세상의 모든 색깔을 돌려주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제 손안의 은빛 물감이 제 체온으로 뜨겁게 달궈질 때까지 저는 단 한순간도 눈을 감을 수 없었죠. 3시간이 지났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마침내 꺼졌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서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다. 입술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의사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윤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은 계획대로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 방치된 상태라 예우는 지켜봐야 합니다. 내일 아침 안대를 풀 때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편히 먹고 기다리시죠. 민혁은 회복실을 거쳐 병실로 옮겨졌다. 그의 두 눈은 두꺼운 거즈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다. 서유는 밤새 그의 침대 곁을 지켰다. 잠든 민혁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수천 번도 더 상상했던 내일 아침의 순간을 그려보았다. 선생님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여드려야 할까? 화려한 꽃다발일까? 아니면 창밖에 눈부신 아침 햇살일까? 아니,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저 제 얼굴을 35년 동안 당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며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그려왔던 이 못난 제자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의 세상에 다시 색깔이 들어차는 그 순간, 제가 그 첫 번째 물감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병실 창가로 투명한 햇살이 들이쳤다. 간호사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민혁의 얼굴에서 붕대를 풀기 시작했다. 한 겹, 두 겹. 하얀 거즈가 벗겨질 때마다 서윤의 심장 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마침내 마지막 거즈가 떨어져 나갔다. 민혁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서윤은 숨을 멈춘 채 그의 얼굴바닥 바로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민혁의 주름진 눈꺼풀이 서서히 들어 올려졌다. 35년 동안 닫혀있던 그의 세상으로 다시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적막했다. 창살 사이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민혁의 무릎 위에서 가늘게 부서지고 있었다. 붕대가 다 풀려나간 민혁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문을 열듯 들어 올려졌다. 처음엔 그저 눈부신 백색의 소용돌이 뿐이었다. 35년 동안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망막이 쏟아지는 빛의 홍수를 견디지 못해 파르르 떨렸다.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눈을 가리려 했지만 곁에 있던 서윤이 그의 손을 부드럽게 눌러내렸다. 선생님 괜찮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보세요. 희뿌연 안개 속에서 서서히 형체가 잡히기 시작했다. 하얀 벽, 창가의 화분, 그리고 바로 코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자의 얼굴. 민혁은 숨을 멈췄다. 초점이 맞춰지기까지의 그 몇 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안개가 걷히고 선명한 색깔들이 그의 눈동자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은색 물감이 섞인 듯 반짝이는 눈동자, 세월의 훈장처럼 눈가에 잔잔하게 내려앉은 주름, 가리고 35년 전 그 숫땡이 소녀의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한 입술의 곡선. 세상이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아니, 세상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가 내 눈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35년 전 안개 속으로 사라졌던 그 작은 점이 이렇게 눈부신 빛의 실체가 되어 내 앞에 서 있다니.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내 뺨바닥을 만져보았다. 꿈에서 수만 번 더듬었던 그 촉감이었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내 피부의 색깔은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물감보다도 경이롭고 따뜻했다. 서윤아, 너는 여전히 내 인생의 유일한 원색이구나. 민혁의 입술이 가볍게 떨렸다. 그는 차마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서윤의 얼굴 구석구석을 시선으로 훑쳤다. 한 올 한 올의 머리카락, 콧등의 작은 점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절박한 눈빛이었다. 서윤아, 너 정말 예쁘게 잘 컸구나. 그 짧은 한마디에 서윤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민혁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오열했다. 민혁은 시력을 되찾은 눈으로 서윤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상상만 하던 슬픔의 형체가 아니라 눈앞에서 생생하게 요동치는 사랑의 실체였다. 한 달 뒤 두 사람은 다시 청보리 섬으로 돌아왔다. 섬은 여전했다. 하지만 민혁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그가 지팡이 없이 자신의 발로 붉은 흙길을 밟았을 때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의 노란색이 그토록 선명하다는 사실에 그는 아이처럼 감탄했다. 서윤은 민혁의 팔짱을 끼고 그가 3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섬의 풍경들을 하나하나 가리켜 보였다. 선생님, 저기 보세요. 저 바위 틈에 핀 꽃이 선생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그 진분홍색이에요. 그리고 저기 멀리 수평선 끝에 걸린 구름. 꼭 선생님이 캔버스에 칠하던 하얀색 유화 물감 같죠? 민혁은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35년 전 그가 눈물을 흘리며 떠나왔던 그 바다. 이제 그 바다는 이별의 푸른색이 아니라 재회의 눈부신 금빛으로 출렁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분교 옆 사택마당에 나란히 앉았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이제 더 이상 낡지 않은 새 캔버스가 이젤 위에 놓여 있었다. 서윤은 민혁의 손에 붓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에서 35년 된 낡은 손목 시계를 풀어 민혁의 손목에 채워주었다. 선생님, 이제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같이 그려요. 이번엔 슬픈 그림 말고 가장 행복한 색깔들로만요. 민혁은 붓을 들어 팔레트 위의 물감들을 응시했다. 빨강, 노랑, 파랑. 세상의 모든 색깔이 그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서윤이 소중히 간직해온 그 은빛 물감을 짰다. 그리고 캔버스 한가운데에 아주 커다란 빛의 줄기를 그려 넣었다. 선생님의 붓끝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걸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었어요.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죠. 파도 소리를 그렸고 찔레꽃 향기를 그렸고 무엇보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35년의 세월을 그렸어요. 캔버스 위에서 두 사람의 색깔이 섞여 보라색이 되고 주황색이 되고 결국엔 눈부신 하얀 빛이 되었을 때 알았죠. 우리의 사랑은 결코 바래지 않는 불변의 색이었다는 것을요. 해질녘 오동나무 밑으로 오렌지빛 노을이 쏟아져 내렸다. 민혁은 붓을 내려놓고 서윤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두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캔버스 위에는 35년 전 숫땡이 손을 가졌던 소녀와 젊은 선생님이 나란히 부두에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비록 그림 속의 두 사람은 젊었지만 현실의 두 사람은 아름답게 나이든 중년의 모습으로 서로의 주름진 손을 꼭 맞잡고 있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서윤의 물음에 민혁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응.
이제야 내 눈에 세상의 모든 색깔이 다 보이는구나. 내가 곁에 있으니 내 인생은 매일매일이 걸작이야.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더 이상 슬픈 장송곡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웅장한 교향곡이었다. 청보리섬의 작은 사택, 오동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졌다. 35년의 어둠은 찰나의 빛에 녹아 없어졌고 남겨진 것은 오직 서로의 온기뿐이었다. 그들의 캔버스는 이제 더 이상 낡지 않았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색깔을 덧칠해 줄 테니까. 이것은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채워질 두 번째 청춘의 시작이었다.